네, 심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료, OT 자료 이것부터 한번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12회차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이제 심화 강의인데 일단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이제 작년에 수업을 들었는데 아쉽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마음을 다져서 시작하는 분을 대상으로 심화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 빠르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강의가 할 거고, 그리고 교재는 기본적으로 하는 이 교재로 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제목이 요약서인데 요약서는 빠져 있고요. 똑같은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똑같고 책 제목만 다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과목이랑 이 책이랑 그다음에 사례 연습 이 두 가지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핸드북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12회차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이 조금 무겁지만 두 개 책을 둘 다 이렇게 두 개 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횟수는 12회차 동안 하면서 그 다음에 강의 진도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거대로 오늘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다음 주에 설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해가지고 행정사법은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법, 그 다음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그 사비연필 지금 이제 수업을 다시 듣는 분이더라도 여러분이 연필을 사비연필로 좀 준비를 하시고, 사비연필, 네, 이렇게 사비연필로 이렇게 준비를. 그래서 필기는 볼펜이 아니라 연필로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광펜을 4개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두색으로 합니다. 너무 초록색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연두색은 여러분의 책의 목차를, 그래서 교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뭐 기본 강의는 안 듣고 지금 심화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목차를 여러분이 잡으실 때 여기에 목차를 이 색깔, 그래서 초록색은 아니고 연두색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목차를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했더니 진짜 빨간색으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빨간색 아니고요. 분홍색이더라고요. 분홍색과 그다음 파란색과 노란색은 여러분이 이제 사례집 할 때 그 색깔별로 필요한 키워드를 이 형광펜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0.7mm 답안 작성을 이제 3회차부터 여기 이제 실강은 들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하실 건데 그 0.7mm로 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나는 0.5mm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말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1mm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0.7mm로 하는 데는 되게 대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12회차 동안 항상 이제 준비물은 이렇게 사비연필, 그래서 교재 표기는 사비연필로 하시고 형광펜, 그래서 연두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하시고 나머지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하시는 0.7mm를 많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도저히 이제 필기하는 게 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따라 읽어도 됩니다. 교재를 따라 읽고 많이 읽어도 되니까 여러분만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행정사 실무법은 2교시 때 보잖아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한 교시에 2과목을 보는 거니까 거기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무 관리는 사실 45분 만에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5분을 땡겨 와서요. 저희는 실무법을 55분. 왜냐하면 사무 관리는 뭐 그냥 딱 보자마자 안다 모른다 여러분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법은 이제 질문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5분을 사무 관리에서 땡겨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5분에 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실강하실 때는 제가 이제 미리 그 답안지, 그 문제집 보내드린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당 그래서 8분씩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문제가 나오니까 사실상 따져보면 40분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답안 작성은 한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문제 읽는 시간은 결국은 문제 읽기
문제 읽기 시간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확보를 하셔야 그 실무법을 준비가 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법은 이제 8분씩, 그래서 다른 과목도 다 8분씩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과목을 다 60점을 다 받을 수만 있으시면 다른 사람 점수를 몇 점을 받든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인 거죠. 사실 이제 점수를 어떤 과목에서 약간 일부러 조절을 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과목 민법이든 절차, 사물, 실무법을 다 60점 이상 받으시면 다 되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걸로 점수 준비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65점을 목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에 이제 11회 합격하신 분들이 실무법을 평균적으로 한 65점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알런지 모르겠지만 최고 실무법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수석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과목에서 81.66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거면 거의 다른 과목에서 꽈락이 나오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실무법을 쓰라고 하면 이 점수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저랑 이제 심화 강의 하면서 65점을 중심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노하우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제 유형은 이미 아시겠지만 행정사법은 약술로 한 문제, 그 다음에 심판법은 이제 사례로 2문제,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약술로 2문제. 그리고 가끔 다시 심판법이 약술로 나올 수 있냐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암기 시험을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전문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례에서 더 민법처럼 더 세분화된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약술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사례에 관련된 지문을 중심으로 제가 내용을 계속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양은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제는 아예 수치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점짜리는 곱하기 1.5 해가지고 15줄 하시면 되고 20점은 30줄, 그 다음에 30점은 45줄.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0.7mm로 했잖아요. 0.7mm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1mm로 하신 분은 그쵸, 더 써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0.5mm로 하신 분은 그리고 글자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당 저희가 22줄이니까 결국은 한 페이지 쓰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다가 8줄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2페이지 써도 되냐고. 쓰셔도 됩니다. 대신 다른 문제를 덜 쓰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다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분은 좀 더 쓰시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나 수석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쓸 정도면 사무관리 점수를 덜 받겠죠. 그렇잖아요. 저희 2과목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할 거면 골고루, 그래서 사무관리 점수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수석을 놓치신 거겠죠. 저희는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나의 정보를 적어야 되니까 가장 균등하게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푸는 답안 작성하는 걸 8분 동안 내가 만약 20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30줄 정도 쓰는지 그걸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3개월 동안 심화 강의 동안 저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옆에 보시면 교재는 목차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형광색으로 칠을 하시는데 대목차는 연두색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중목차나 소목차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그래서 가끔 이제 교재가 이렇게 쓰면 로마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차 논술이거든요. 2차 논술은 답안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백지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이제 다른 시험으로 한 7년을 다 고배를 이제 다 실패를 해봤거든요. 뭐가 있냐면 너무 정보를 많이 알면요 답안에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잠깐 뭐부터 써야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써야 될 내용만 이것만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 번 좀 듣다 보면 이 중에서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키워드도 기억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뭐 여기에 만약 옆에 페이지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키워드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목차더라고요. 목차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2차 논술 과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행정사 합격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든 대략적인 먼저 숲을 보고 고객한테 안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수험 공부를 그냥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도 있나요? 아니잖아요. 행정사로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목차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저랑 이제 같이 하는 분을 제가 뽑을 때도 저는 목차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신을 표현할 때도 목차로 설명을 합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네,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목차로 나를 설명을 하거나 나를 답안지로 그렇게 잘 표현하신 분들은 행정사로서 잘 성장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해봤을 때 그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제부터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벌써 암기를 하기보다는 목차. 그래서 책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이 파트는 주로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먼저 그걸 위해서 그 형광색으로 목차를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본문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사비연필로 이미 하신 분들은 뭐 저는 책을 다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틀리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책값이 좀 올라가지고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연필로 최대한 연필로 왜냐하면 나중에는 너무 많은 게 표시되어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표시되어 있으면 방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예전에 저 공부할 때 이준희 선생님 책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준희 선생님 책이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광색으로 막 지웠어요. 심지어 한 페이지를 다 그냥 다 지운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답안지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이 너무 얇지 않냐고 제 책이. 얇으니까 공부하기 더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안에 쓸 내용이 아닌 건 여러분이 없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구상에 없는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답안에 쓸 수 있어야 여러분의 내용인 거지 답안에 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안에 쓸 필요한 내용만 제가 다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처럼 일정 이상 점수 이렇게 받으신 분은 본인이 노력을 하셔서 다른 것들을 좀 가져오긴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것만 여기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더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죠. 그걸 단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 교재에 조금 내가 부족한 것들을 여기에 뭐 메모장을 하시든 아니면 뭐 약간 수기로 하시든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는 게 단권화라고. 그래서 하나의 책에다가 내가 하나의 책에 하나의 틀을 잡으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판 사례 공부 방법도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OTA 형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형광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종류와 청구인은 어떻게 하고 분홍색으로 그다음 피청구인 파란색 대청피기 해가지고 노란색 그다음 문제 노란색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에 대해서 약수령 사례형 이렇게 나오는데 약수령은 아마 뭐 말 그대로 그냥 드립다 외우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변별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서 하면 되는 거고 사례는 논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논점이 있는 문제는 사실은 변별력이 없어요. 이미 논점을 뭘 쓰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원에서 왔을 때 효과가 있는 거는 논점 추출, 논점이 없는 걸 여러분에게 논점을 찾아서 적으라고. 그래서 작년 11회 때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그 직접 처분 간접강제였나요? 그렇죠. 네, 11회 때는 그게 논점이 없는 걸 그냥 논점만 찾기만 하면 뭐 점수가 20점이라고 했을 때 10점은 그냥 그대로 그냥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문제는 논점이 제시가 안 된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훈련을 제가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약수령은 서설, 본문, 결여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사례형은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본문 사안 해결.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도저히 어색하다라고 하시면 논점의 정리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뭐 따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논점이 내가 어떤 거 어디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 논점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는 저는 좀 65점 기준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점 2개는 보통 20점은 논점 2개, 10점은 논점 1개, 그다음에 30점은 논점 3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조건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안전하게 수험 준비하기에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음 장에 보시면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좀 했던 건데 지금도 한 번 더 다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례 이거 문제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읽어보면 답안 작성 요령 해가지고 갑이 청구한 취소 심판의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은 적법한지 논하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논점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을 이제 여러분이 답안에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목차를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는 문제 제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논점이 2개니까 중간에 이제 목차 2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본 질문 논점 그대로 적으시면 되죠.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사안 해결. 뭐 어떤 분들은 사안의 해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정하셨으면 앞으로 여러분 10월 5일 날, 올해 이제 10월 5일 날 시험 볼 거니까 그때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만 계속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논점의 정리라고 하셨으면 논점의 정리로 그냥 계속 하시면 되죠. 어떤 분들은 이것도 2줄로 긋고 다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패턴을 가시면 되고, 그 패턴 안에 여기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치고 이렇게 대상 적격에 대해서 나는 사안을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번은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따라서, 그래서 여기 따라서는 질문 그대로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따라서 갑이 청구한 취소 심판의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은 뭐 모두 적법하다 아니면 부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논점을 2가지로 잡았으면 그 제목 그대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목차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이 그 심판법을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냥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질문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에 적법한지를 물어봤으면 적법하다라는 패턴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들으시면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10월 5일날 이런 패턴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논점이 제시된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뭔가를 내용을 좀 추가하면 되겠죠. 논점을 제시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2번째
그리고 여기에 문제 1, 문제 2에 다른 걸 적어야 되냐 물어보도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문제 1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 없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적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2는 여기는 이제 논점을 만약에 제시 안 했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문제 제기. 그 다음에 패턴은 계속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만약에 논점을 집행정지 임시처분 만약에 논점이 2개 그냥 20점이라고 하면 논점 2개 이렇게 잡는 패턴으로 가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작년 11회 때는 집행정지에 관한 것만 논점을 적어도 되지만 이거 2개를 적었다 그래서 크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65점에 가장 근접하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리고 적당히 쓰시고 다른 문제 적당히 쓰신 다음에 실무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65점을 받으시기만 하면 이제 제 과목은 제가 잘 안내해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정지 임시처분 하시고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에 사안 해결 그리고 집행정지 그리고 약간 문을 약간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잠깐만 했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시처분.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따라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거는 지금처럼 패턴이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심판 사례집에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래서 패턴을 의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이게 심판 사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여러분의 문제를 이제 하나씩 볼 거고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거는 이제 3회차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실무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답안 작성하는 패턴.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지식이 늘어나더라도 답안 작성하는 그 패턴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다만 거기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팁을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는 제가 좀 이제 수업하면서 조금씩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강의가 지금 이제 오픈되는 강의여가지고 제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할 것 같긴 한데 자세한 건 이제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T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일단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 네, 따로 페이지가 없어서 목차 보시면 제1편 행정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 저는 이제 주로 책을 먼저 선정을 할 때 다른 사람 책도 볼 때 목차를 먼저 보긴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 전체 숲을 보는 게 법학은 이제 사실 제가 법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저도 쑥스럽긴 한데요. 법학은 이제 먼저 숲을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에 대한 공통점을 총칙에다가 보통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칙에다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제 1번과 2번은 총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제 1번과 2번. 그래서 그냥 옆에 그냥 서설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1번과 2번을 옆에다가 서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제 3번 행정사의 자격, 결격사유, 실무교육, 행정사회, 사무소까지를 요건이라고 옆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3번부터 3, 4, 5, 6, 7 행정사의 자격, 결격사유, 실무교육, 행정사회, 사무소 이걸 묶어서 옆에다가 요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 08 업무 신고를 옆에다가 절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차. 한쪽에 여러분이 볼펜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연필로 하시고 나중에는 필요 없으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에 대한 효과, 업무 신고에 대한 효과가 신고 확인증입니다. 주제 공구해가지고 신고 확인증이 이제 효과인 거죠. 그리고 나서 10번, 11번, 12번을 건너뛰고 13번부터 13, 14, 13, 14를 옆에다 또 한번 효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3, 14 효과, 그리고 15, 16, 17, 18을 옆에다가 제재. 그래서 13, 14는 옆에다가 효과, 그 다음에 15, 16, 17, 18을 옆에다가 제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각 과목별로 뭐 여러분이 사무관리도 똑같고 절차론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로 낱개별로 하게 되면 개수가 훨씬 늘어나 보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덩어리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으시면 의외로 이렇게 좀 공부가 좀 부담이, 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덩어리로 묶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목차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사실 이제 뭐 내용을 전달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조문만 봐도 다 이해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행정사를 그냥 이제 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실무도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안내도 해드릴 겸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법 과목은 사실은 이제 법을 먼저 봐야 되긴 합니다. 잠시 제가 봐드릴 건데 먼저 행정사법을 제가 다시 이렇게 카테고리로 다시 나눈다는 거죠. 이제 행정사법의 총칙 개념으로 서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행정사의 업무, 그다음에 행정사의 종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사의 자격, 그래서 자, 이걸 두 문자로 앞자만 짜가지고 행정사의 자격의 자, 그 다음 결격사의 결, 그리고 실무교육의 실, 그 다음에 행정사의 행, 그 다음에 사무소의 사.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앞자만 딴 거를, 그래서 행정사의 자격의 자, 결격사의 결, 실무교육의 실, 그 다음에 행정사의 행, 사무소의 사. 이 5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절차를 업무 신고라고 하는 거죠. 업무 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가 업무 신고 확인증이죠. 신고 확인증 이렇게 하고요. 신고 확인증을 받은 날 그때 비로소 행정사의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권리 의무. 행정사의 권리 의무는 말 그대로 돈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받을 수 있는지의 근거가 신고확인증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확인증을 받는 순간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제재. 어떤 행정사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권리를 주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또 취소 아니면 정지, 그 다음에 벌칙, 그 다음에 과태료, 이 4가지의 그 제재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 취소와 정지는 행정처분이죠. 취소와 정지는 행정처분. 그리고 벌칙은 형사처분인 거죠. 형사처분. 즉 법관이 부과하는 겁니다. 법관이. 그래서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 이것도 행정처분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죠. 다만 과태료만큼은, 이거는 과태료인 거죠. 과태료만큼은 근거법령이 여러분이 그 절차론에서의 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만약에 처분이니까 여러분 불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취소와 정지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과태료의 불복은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걸로, 그게 특이하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약간 다른 거죠. 다만 공통점은 둘 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그러느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 과목은 그냥 너무 모르면 넘어가도 됩니다.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한테 뭐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다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행정사법을 이렇게 좀 다섯 덩어리로 나누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설, 업무, 종류, 그다음에 요건 5가지를 갖추어서 절차, 업무 신고를 하면 효과 신고 확인증이 나온다는 거죠.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권리는 의무는 그 효과 신고 확인증 받은 다음부터 다만 제대로 권리를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 취소, 정지, 벌칙,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책으로 220 잠깐만요. 행정사법을 257페이지. 257페이지. 항상 모든 법과목은 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257페이지. 책으로 257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법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7페이지 보시면 제1조 일단 다 펼치신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여기서 한번 끊고 연필로 이렇게 딱 슬러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끊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끊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여기에 행정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사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편익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제도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를 일단 행정사의 업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법목적 그러면 먼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 그냥 행정 편익 도모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모하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그러면 행정제도 발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거대한 요건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2가지를 나오는 거죠. 이건 AND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을 다시 한번 보면 법목적을 보면 그러니까 마치 또 요건과 효과로 뭐 절차는 이제 세부적인 조문에서 다 하겠죠. 그래서 거대한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요건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정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행정 편익, 행정에 관련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 편익 도모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가 발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사를 많이 이렇게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다라고 해서 이 2가지가 달성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걸 법 기술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거죠. 즉 요건과 효과는 마치 저는 공대생인데 1+1이 2가 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냥 행정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결과가 달성될 거라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뭘 등록증을 발급해주면
뭐가 효과가 된다라고, 뭐가 이렇게 뭘 이바지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게 이제 꼭 완벽하게 되진 않죠. 뭐, 제가 이제 행정사 업무를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크레인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 기술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된대요. 뭐, 그게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는데, 그걸 법으로 해놓은 거죠. 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크레인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해두었더라고요. 관계자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행정사의 그 실무를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실무 교육이 무조건 여러분의 실무 실력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즉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떠한 뭘 기준을 갖추고 기준의 결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약속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거를 본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실상은 이 요건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잘못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다만 여러분은 그걸 아직을 그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이 이렇게 갖추면 이렇게 이거와 비슷한 구조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를 위해서 5가지 요건을 해두었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5가지만 있어야 그러면 업무 신고가 되고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 5가지만 제출하면 업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항의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게 중요해라고 하잖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가를 만약에 하게 여러분이 해당하는 곳에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각 구청별로 접수를 하거든요. 각 구청마다 약간씩 서류가 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수업을 지금 들어가기 전이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제10조 보시면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가 있어요. 법에서 정해 두었다는 거죠. 어떤 요건을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제출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요건만 갖추면 절차를 하고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도록 해놓았는데 약속을 이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만 제출하더라도 이 결과가 나오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이 제출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도 똑같아 이 패턴으로 이러한 요건을 사실상은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어떤 절차를 하겠다라면 요건을 먼저 찾고 요건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나와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는 걸 요구하면 여러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잘 공부하셔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행정사법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냥 약속 이거 해놓았잖아요. 요건을 갖추면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접수하면 결론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것만 갖추었다라고 해서 이게 신고 확인증이 나오냐라고 하면 사실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미 약속을 그러니까 그 문자로 이렇게 해두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법과목은 하나의 이제 거대한 산처럼 그래서 여기에 본 목적을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요건도 결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절차도 그다음에 효과도 그리고 제재도 이렇게 화살표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가야겠죠. 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게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서 뭔가 애매한 게 있다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요건을 기준으로 본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보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총칙을 배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효과 이 민법은 권리적인 실제법적인 내용을 여러분 민법으로 배우고요. 여기에 실제 하나는 이제 행정은 절차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절차적인 부분은 각 법령마다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는 그 해당하는 절차가 명확하잖아요. 그 절차대로 하면 되고 그에 대한 요건을 여러분이 요건을 잘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로서 훨씬 더 잘 하시더라고요. 효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결과가 그냥 결과인 거지. 내가 그냥 요건을 맞춰서 접수하면 그냥 효과는 자동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예외적으로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요건에 녹여져 있는 거죠. 정성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설, 요건, 그래서 5가지를 갖추고 업무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결론이 신고항의증. 계속 똑같은 패턴인 거죠. 다만 여기 하나가 저희가 이제 법인이 하나 더 있잖아요. 행정사 법인은 이 요건에 추가를 더 하는 거죠. 그게 정관, 그래서 정인설 해가지고 정관, 그 다음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라고 해서 이 3가지를 받아서 추가해서 업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목차상으로는 설립 절차, 그 다음에 업무 신고, 업무 수행 방법, 이거를 업무 수행 이렇게 적을까요? 업무 수행 방법, 그 다음에 목차가 더하네요. 해산. 목차상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법은 전체 목차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설, 그 다음에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행정사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하나씩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금 페이지를 257페이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문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257페이지에 제2조 업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보시면 박스에 시행령, 이렇게 시행령으로 저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4조 행정사의 종류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 개념인 거죠. 여기까지 총칙. 그리고 나서 장만 보겠습니다. 장만. 그리고 제2장은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이라는 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 장 넘겨보셔서 제3장 업무 신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4장 행정사의 권리 의무. 뭐 장만 보더라도 대충 이제 흐름이 보이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굳이 안 보더라도 제4장 행정사의 권리 의무, 그 다음 다음 장 보시면 제4장에 2 해가지고 행정사의 법인. 그래서 뭐뭐에 2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쭉쭉 넘겨보시면 269페이지에 제5장 대한행정사회.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별도 목차로 대한행정사회 해 두었구나.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제6장 지도감독. 여기에 취소와 정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7장의 보칙. 그리고 다음 장에 제8장의 벌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행정사법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뭐 시간이 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조문을 한번 쭉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한 조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오시면 이제 3페이지 이제 본문 3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본문 3페이지로. 책의 본문 3페이지로. 그래서 그 뒤에 아까 조문을 대략 보았던 그 조문에 대한 부분을 주제 1번부터 주제 18번까지 해가지고 각각 20점 배점으로 제가 양을 다 해놓은 겁니다. 다만 주제 1번과 행정사 업무와 다음 장의 행정사의 종류는 약간 이걸 이제 같이 합쳐서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랬을 때 20점 배점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20점 배점은 제가 그 30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30줄의 적절한 양으로 제가 책을 다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에서 목차만 보면 행정사법의 목적, 그 다음에 행정사의 업무, 그 다음 세 번째는 제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쓰기에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까지는 해야 딱 20점 배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사의 업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목적과 그 다음에 업무, 제한, 금지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5페이지 주제 03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딱 대충 이렇게 뭔가 이게 뚝
이게 튀어나올 수 있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주제 03 맨 위에다가 행정사의 자격의 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5페이지 맨 위에 제목에 행정사의 자격의 자에 동그라미. 이걸 좀 찾고 있습니다. 이걸 찾고 있습니다. 요걸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결격사 위에 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의 실 상단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행정사회 행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주제 07에 사무소의 사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제 08은 뭐 동그라미 할 거 없고요. 그렇게 해서 주제 08은 업무 신고를 하고, 주제 08 업무 신고를 하고,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그 결과가 신고 확인증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개인 행정사 사무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절차였으면 행정사법인은 따로 주제 18번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행정사법인의 설립 절차, 그래서 정인설 세 가지를 갖추어서 설립을 하면 됩니다. 설립 절차하고 다음 장에 그리고 나서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업무 수행 방법, 그리고 해산은 법인의 사망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 여기까지 딱 그 행정사법인 여기까지가 이제 절차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 행정사법인의 해산까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가볍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제 사실 이제 목차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3페이지로 오셔서 오늘을 그 이제 갈 때 가장 간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그 행정사법의 목적에 제가 두 문자로 아까 동그라미 했었잖아요. 행정사 제도의 행정사 동그라미 하셨고 편익의 편 동그라미 하셨고 제도에도 동그라미 했잖아요. 이거를 두 문자로 행정사의 행정사, 그다음에 편익의 편,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제 두껍게 안 돼 있는데 제도의 도 해가지고 행정사 편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문자로. 그래서 행정사법 목적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행정사법의 목적을 어떤 행정사 문제가 나오든 행정사법 문제가 나오든 이걸 행정사법을 목적을 적으시면 좀 공부를 하시네. 그 0.1점이라도 줍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뭐라 했어요. 모든 절차가 다 목적에 연결이 돼 있는데 목적을 적었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행정사법의 목적을 천천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행정사 편도, 그러니까 편익의 편, 제도의 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행정사 편도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행정사 이제 수험계에 들어오신 이상 무조건 이제 후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 열차가 없으니까 이제 편도 열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일단 실강을 들으신 분은 이제 저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수업 끝나고 제가 1시간은 계속 학원에 있거든요. 사무실에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하긴 하지만 제가 계속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을 꼭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일단 그 동영상에 이렇게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카페에 올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한적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의 목적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여기가 요건이고요. 그리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읽어보면 첫 번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작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작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에 역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해 동그라미 하십니다. 그래서 작성의 작, 그 다음에 번역의 역, 제출 대행의 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인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상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법의 동그라미 하십니다. 그러면 두 문자로 하시면 작작 역대 인상법.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작 역대 인상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사의 업무. 제가 좀 적는 동안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중목차, 소목차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1번 아라비아 숫자에 있는 게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사실 증명. 그 다음에 서류의 작성. 그리고 세 번째 행정기관 업무.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각호에 따른 서류의 그 다음에 제출, 대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허가 등 행정기관에 하는. 그 다음에 신청 등의 대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행정관계 법령. 그리고 행정에 대한 상담. 행정에 대한 여기는 상담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등 7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행정기관 있는 것만 제가 네모를 치면 뭐 여기도 위각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당은 되겠네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여기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이, 저는 이제 행정기관 없는 걸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행정사의 업무는 그냥 말 그대로 저것만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2번은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로. 그리고 이 중에서 위각호도 일부는 없는 거죠. 일부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정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따로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그 다음에 7번째도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단어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먼저 첫 번째 대행과 대리를 차이를 구분을 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개별.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하나 위임장을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여러분이 행정사 업무를 할 때 대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서류에 개별적으로 다 위임장을 하나씩 제출한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대리는 포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위임장을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계속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가증, 허가증 받을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이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1번과 5번은 그러니까 1번은 인가 등을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그냥 대행은 가능하죠. 여기는 이렇게 제출 서류 작성이니까 인허가 등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냥 제출 대행만 하면 되고요. 근데 인가 등 어떤 서류를 인가서 뭐 아니면 허가증 이런 거를 받을 때는 대리까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자격사들 보면 이런 대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그 자격증의 가장 핵심 업무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는 등기를 보통 하는 자격증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행정사 뭐 하냐라고 하면 인허가 대리라고 하는 게 제일 표현이 맞긴 합니다. 다만 인허가라고 하면 보통 뭐 건축 뭐 이렇게 용도 변경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설명하기는 이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대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제일 좋긴 합니다. 이거에 한해서는 대리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닌 업무도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민법 계약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냥 권리 의무.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대차가 뭐냐면 여러분 대출계약서예요. 그렇잖아요. 소비대차가. 그래서 그 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도 가능은 한 겁니다. 즉 의뢰인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지금은 그 권리금 계약서도 지금은 이제 뭐 대법원까지 결론이 나왔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작년 이제 11월에 의뢰가 들어와서 권리금 계약서도 작성을 한 거죠. 그것도 권리 의무에 한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뭐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 법인에 대한 포괄 양도 계약서도, 그러니까 양도 계약서도 의뢰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권리 의무에 대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권리 의무들이 의외로 뭐 직관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겠지만 민법적인 부분이 지식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권리 의무에 대한, 그다음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 작성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사실증명은 뭐 보이는 게 보증서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또 사실증명에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6번째, 7번째 해가지고 행정관계 법령, 여기는 법령과 그다음에 법률이라고 했을 때 법령은 법률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글씨를 너무 날리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을 법령으로 합니다. 그리고 명령은 다시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친 말을 명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령은 우리한테 유리하면 넓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법률도 해당하니까. 그래서 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을 합한 말을 법령이라고 하고요. 법률은 그냥 말 그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이 된 것들을 법규를 법률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관계 법령까지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만약에 저희가 우리가 못하는 업무는 법률로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떠한 경우에 이제 시행규칙에 시행령에 저희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법률이 아니면 저희를 제한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훨씬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7호에서도 법령, 그래서 법령에서 만약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탁된 내용, 어떤 사무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능한 거죠. 이게 여러분이 행정절차론에서 배우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그걸 또 잘 활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하시는 저쪽 안산에 무슨 땡땡땡 행정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그걸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채무에 관한 여러분이 주민등록부 이제 배우시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식이 알면 알수록 행정사 업무가 정말 무한대구나라는 걸 좀 배우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결국은 다시 행정사 업무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행정기관에 관련된 업무가 있고 행정기관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구나라는 걸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1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의 작,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작, 여기는 행정기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거는 번역행정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래서 작성도 하고 제출도 하고 작성도 하고 제출도 하고, 다만 5호는 인가 허가 면허 등, 이게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동률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런 그 공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준하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등록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또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닌 또 다양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행정관계 법령.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및 행정에 관한 대안 상담. 행정은 무언지는 여러분이 행정학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그래서 법령에 행정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장, 역대, 인상법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해가지고 진정건의 질의 청원,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 2013년도에 법을 시행령을 잘못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다 각종 서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진정건의 질의 청원만 할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개정이 다시 될 겁니다. 이건 잘못 표기된 거예요. 잘못 표기되었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래서 진정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바로 밑에 이어서 서류 등의 각종 서류까지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게 맞은데 이거를 이제 한 줄에 있었던 걸 두 줄로 옮기면서 본인들도 실수했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바뀌어지긴 할 거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권리 의무나 서류 사실 증명은 여기도 각종 써 있잖아요. 각종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해가지고 내용이 뭔지는 민법 김효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저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각각의 계약과 협약이 어떤 차이가 있고 확약이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는 김효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밖의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이런 것들을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에 두꺼운 글씨 7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 세부적인 거는 알면 안대로 적으셔도 돼요. 다만 똑같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문자로 그냥 행정사법의 목적은 행정사 편도, 그 다음에 행정사 의무는 작장 역대 인사법 7개 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 밑에 제하는 행정사 업무는 만약에 거대한 실제 행정기관과 상관없는 업무들도 있는데 행정기관만 기준을 하겠습니다. 그냥 행정기관만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기관에 관련된 저희가 업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일부는 제한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거는 아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제일 대표적으로 변리사법. 변리사법은 행정사의 행정기관 대표적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그러니까 특허 상표 디자인은 저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행정기관과 상관없는 법무사법, 행정기관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제출하는 고소장은 실제적으로 이제 검찰청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것과 효과가 똑같아서 법무사법 의해서 저희가 경찰청에 고소도 못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변리사법, 법무사법이 제한된 여기서 그래서 맨 하단에 다른 법률이라고 했을 때 변리사법, 법무사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해가지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즉, 이 모든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들어와서 허용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해가지고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업 행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중소기업 상담회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절차 대행을 할 수 있게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상담회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많은 기업인들을 뭐 인허가를 도와드리면 사실 이러한 그 내용이 추가가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행정사업을 하시면 뭐 중복해서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들이 사실 제한적으로 할 때는 배타적으로 아예 못하니까 가장 큰 손실인 거고 이것도 경쟁적으로 이제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권리 침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한적이든 허용이든 중요한 건 다 법률, 여기도 법률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유리한 건 법령, 불리한 건 법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정사의 종류와 종류별 업무 범위는 여러분이 다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사는 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 행정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업무, 바다 위에 떠 있는 업무는 회사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선박을 바다 위에 끌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거는 회사 행정사 업무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잖아요. 다만 선박 바다 위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거는 회사 행정사 업무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그냥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수면 위에 그러니까 바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발생된 그러한 사안은 회사 행정사 업무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은 간단하게 그래서 행정사 업무와 행정사의 종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차가 행정사법의 목적, 행정사 편도, 행정사의 업무는 작장력대 인상법, 그다음에 제한은 법률, 그다음에 다음 장 금지도 법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